안녕하세요. H채널의 한창훈입니다. 반갑습니다. 2019년 3월 29일 비트코인 및 암호화폐 Q&A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댓글로 좋은 의견과 질문, 정보 공유해주신 분들에게 감사 말씀드리고, 오늘 제가 영상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들한테 이제 드릴 말씀이 있는데, 제가 이제 육아 휴직 중에, 이제 이 유튜브를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유튜브를 시작했고, 여러분들이 이제 많이 또 사랑을 해주셔서 이렇게 계속 또 진행을 하고 있는데, 제가 이제 4월 1일부터 복직을 해야 돼요. 4월 1일부터. 그래서 복직을 하다 보니까 아마 이제 지금 이전까지 영상을 올리던 것만큼 영상을 이제 올리지 못할 수도 있겠다라는 부분에서 먼저 양해 말씀드리고, 그래서 이제 제가 어제 저녁 때 한번 찍어보고 오늘은 오전에 제가 그 어제 저녁 때 찍었던 영상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만약에 제가 이제 회사를 출근해야 되니까 그 출근하기 전에 뭐 퇴근하고 나서 영상을 촬영을 하고 그 저녁 때 올리든가요, 아니면 그 다음날 오전에 올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럼 이제 바로 시작을 해볼게요. 뭐 일단 다시 복직을 하더라도 영상을 하루에 한 번이라도 최대한 제가 올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할 테니까 너무 또 걱정하지 마시고, 예, 그럼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송기봉 님이 써주셨어요. 최근 들어 신세계 질서 이미지를 많이 제가 이제 얘기를 했다. 새겨드리면 엔화에 원화를 투자하라는 메시지임. 내가 생각할 땐 그리 들림. 1월 2일경에 헤지펀드가 엔화를 공격을 했는데 경험상 변곡점임. 쐐기형. 난 이때 그동안 경험상 엔화를 구입해 놓아야 한다고 생각했죠. 그 뒤에 엔화에 대해서 알아보고 공부해보고 돌다리도 두드려보고 뭐 사이비 고수 이론도 체크해보고 엔화가 답이다 라고 결론을 도출. 왜 안전자산인가? 결과 도출. 왜 1월 2일 엔화를 공격했을까? 도신이 투자한 곳에 답이 있다입니다. 그들이 뭉탱이 돈 한 번 쓰고 물러난다 생각하시나요? 긁어 모으고 시간 죽이고 시기를 보고 또다시 기회를 보면서 마지막 큰 이익 창출을 위한 작업을 할 것입니다. 그 줄기에 서기만 하면 된다는 겁니다. 그 후 지금의 현상을 보면 누르기로 지지선까지 바닥 다지기 후에 엔화는 서서히 기지개를 펴기 시작하고 있다. 이제 시간이 지나면 꽃망울이 생기고 꽃이 만개할 시간을 기다리면 받아들이기만 하면 된다. 여러분도 동참해서 많은 분은 아니지만 최소한 망하지는 않을 거라고 보입니다. 이렇게 써주셨고, 그 예전에 그 일루미너티 카드 보시면 엔화가 이제 그 맨 마지막 큰 물고기, 보이지 않는 큰 물고기를 이제 우리는 이제 암호화폐를 보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큰 물고기, 물론 비트가 될지 뭐 리플이 될지 스텔라 루멘이 될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제 뭐 그 셋 중에 하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큰 물고기가 마지막으로 먹는 물고기가 엔화입니다. 엔화. 그래서 마지막으로 살아남는 우리 법정화폐는 이제 엔화가 될 것이다 라고 보고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 당연히 이제 엔화 자산에 일정 부분 투자를 하는 게 맞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지금 원달러 차트인데요. 원달러 차트, 그리고 이제 송기봉님이 얘기해 주셨던 그 엔화 달러 차트도 이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를 지금 그려놨는데 또 지워졌네요. 예, 엔화 차트는 그대로 있고, 일단 엔화 차트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엔화 차트 보시면 지금 이렇게 삼각수렴을 했습니다. 2012년도부터예요. 이게 지금 주봉이기 때문에 2012년도부터 이렇게 저점과 저점을 연결하고 2015년도 고점과 고점을 연결해 보면 이렇게 삼각 수렴을 했고요. 보시는 것처럼 2018년도 1월 달에 이 삼각 수렴을 이탈을 했습니다. 이탈을 했죠. 이탈을 했는데 이탈해서 아마 이때도 이탈하면서 이제 엔화 강세에 배팅한 분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지금 보시면 이게 달러 대 엔화이기 때문에 이쪽 아래로 내려갈수록 엔화가 강세로 가는 겁니다. 아래로 내려갈수록 올라가면 달러가 강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엔화 강세가 가나 했더니 여기서 이제 다시 눌러줬죠. 그러니까 되돌림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반등이 나왔고 다시 이제 어떻게 보면 달러 강세로 간 거죠. 달러 강세로 갔는데 여기에서 이제 1월 2일 날 보시면 이 아래 꼬리 주봉인데요. 아래 꼬리 길게 달고 이제 올라왔던 이 자리가 이제 1월 2일 아까 송기봉님이 얘기하셨던 이 자리고, 이때 이렇게 한번 슈팅이 나오면서 이제 엔화 강세로 가기 위한 어떤 작업이 진행이 됐다 라고 이제 보시는 겁니다. 저도 이제 그렇게 보고 있어요. 물론 저는 이제 이때부터 이제 시작이 된 거고, 이때 추가적으로 이때도 이제 이 추세 라인을 그려보면 여기서 또 이제 여기서 마찬가지로요. 이렇게 라인을 그려보면 지금 다시 물론 이렇게 타고 올라갈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라인을 깨고 내려갔다. 그래서 엔화 강세로 들어갔다라고 보고 있고, 여기서 추가적으로 지금 보시면 지지를 받고 있는 라인이 이제 104.7, 1달러가 104엔, 그리고 이제 100엔 정도, 이 라인에서 이제 지지를 받아요. 이렇게 지지 라인이 있습니다. 이 라인이 깨지면, 그러니까 1달러 100엔이 무너진다라고 하면 그때는 이제 본격적으로 엔화 강세로 저는 돌입이 될 거다
아마 그때는 이제 달러를 던지면서 엔화를 매입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나올 거로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이제 헤지펀드에서 엔화 강세로 갔을 때 얼마까지 보고 있느냐, 그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건 이제 월봉 차트인데요. 월봉 차트인데 보시면 이제 110엔, 현재 이제 110엔 정도의 위치에 있는데 엔화 강세로 갔을 때 이 채널 하단부까지 보는 겁니다. 채널 하단부 64엔에서요. 물론 이렇게 다이렉트로 바로 내려오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좀 더 이제 시간이 지나가면서 내려온다라고 하면 뭐 1달러당 62엔까지도 빠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생각을 해보시면 지금 1달러가 한 110엔이니까 거의 달러 대비 엔화가 2배 정도 강세로 가는 겁니다. 2배 정도. 거기에 더해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또 달러 대 원화가 만약 여기서 뭐 1달러가 1,500원, 1달러가 2,000원 간다라고 하면 1.5배 정도 우리나라 원화 가치가 떨어진다라고 했을 때 달러 대비해서요. 그러면 1.5 곱하기 이제 2를 하면 거의 3배 정도, 3배가 되겠죠. 그리고 만약에 우리나라도 이제 2배 정도 원화가 만약에 1달러가 2,000원까지 만약에 간다라고 하면 그때는 더 심해지겠죠. 4배 정도까지. 엔화가 우리나라 원화보다 4배 정도 더 저는 올라갈 수 있다. 엔화 가치가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일단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제가 어제 영상에서 자료를 준비했는데 말씀 안 드린 부분이 있어서 추가적으로 이제 말씀을 드려보면, 그 어제 영상에서 지금 터키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고 지금 계속해서 그 터키 경제 상황이 좋지 않은 상황입니다. 근데 파키스탄도 마찬가지예요. 파키스탄도 보시면 파키스탄도 지금 친중 국가입니다. 친중 국가고 반미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파키스탄 지금 달러 대 파키스탄 루피입니다. 보시면 2008년도 서프라임 이후에 1달러가 60 루피, 60 파키스탄 루피에서 지금 140 루피까지 올라와서 거의 2배 정도, 2배 정도 파키스탄 화폐 가치가 떨어졌고요. 여기서 지금 채널을 보시면, 지금 이제 이와 같은 채널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그려보도록 할게요. 그렇다라고 하면, 여기서 지금 약간 계단식으로 이렇게 상승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렇게 돌파가 되고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라인, 108루피가 돌파가 되고 또 이렇게 상승하고 있는 중이고요. 여기서 이제 그치지 않고 저는 이제 이와 같은 패턴이 더 만들어질 거다. 보시면 지금 여기서 지금 이렇게 돌파돼서 올라갔잖아요. 그리고 채널 하단부를 맞고 지금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추가적으로 이런 식으로 해서 또 채널 상단부까지 올라가 준다라고 하면 뭐 만약에 달러당 루피, 파키스탄 루피로 본다라고 하면 220 루피까지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 이렇게 되면 2008년도 대비해서 거의 이제 4배 정도까지 달러 가치가 올라가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파키스탄 같은 경우는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겠죠. 그 터키와 마찬가지로요. 파키스탄이 이렇게 환율 공격을 받고 있는 이유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파키스탄 중국에서 21억 달러 자금 지원을 받는다. 이게 지금 3월 23일 기사입니다. 막대한 외채 상환 부담으로 인해 재정난을 겪고 있는 파키스탄이 조만간 중국에서 21억 달러, 2조 3,800억 정도의 자금 지원을 받는다고 인도통신이 보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 10월 시점에 120억 달러의 외화 부족에 빠진 파키스탄이 오는 25일까지 이 같은 규모의 중국 자금을 수혈받는다고 전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게 과연 얼마나 이제 버틸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중국이 이 돈은 또 어디서 나서 이렇게 계속 돈을 친중 국가들 있죠. 지난번에 이제 말씀드렸던 터키라든가 베네수엘라, 아르헨티나, 지금 파키스탄까지 계속 이렇게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저는 이게 밑빠진 독에 이제 물붓기라고 보고 있습니다. 밑빠진 독에 물붓기고, 이 지금 파키스탄, 지난번에 이탈리아, 그리고 그리스, 어디였죠? 또 포르투갈, 베네수엘라, 아르헨티나 이런 데 이제 지원해줬던 나라들은 경제적으로 이제 베네수엘라와 같은 그런 과정을 겪을 것이고, 그 과정에서 만약에 그 친중국가였던 정권이 무너지면서 친미국가로 돌아서게 되면 저는 중국이 그 돈을 자기네들이 지원했던 그 돈을 제대로 이제 돌려받지 못할 거다라고 보고 있고, 거기서 마찬가지로 저는 중국이 지금 지원해준 그 돈에 대한 그 피해를 중국이 또 고스란히 저는 받을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그리고 이제 지난번에 파키스탄하고 이제 인도하고 공중전이 있었잖아요. 그 부분도 저는 다 연결돼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지난번에 이제 인도하고 파키스탄에서 공중전이 있었고, 인도군이 격추했나, F-16 띄워서 인도군을 격추했나, 파키스탄 군이 이렇게 F-16을 띄웠을 때 그 미국이 이제 F-16을
파키스탄에 주었을 때 이거는 뭐 테러 관련된 이슈가 있을 때만 이 F-16을 쓰기로 한 것이고, 이게 만약에 이제 인도와의 어떤 국경 지역에서 벌어지는 문제에서 만약에 F-16이 들어갔다라고 하면 저는 파키스탄은 그만큼 이제 보복을 받을 거다라고 보고 있고, 파키스탄이 그 부분에서 지금 미국이 나서자 파키스탄 떤다, 이런 기사가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지금 인도와 파키스탄 문제, 이런 부분까지 지금 인도는 지금 약간 친미 성향을 띠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약간 미국 입장에서 인도를 지금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공장 같은 거, 우리나라 마찬가지로 우리나라 공장들도 다 지금 이제 인도로 옮기고 있고, 저는 이제 인도는 고속 성장을 하리라고 보고 있어요. 반대로 이제 뭐 파키스탄이라든가 터키라든가 이런 나라들은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예,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마지막으로 제가 우리나라 이제 원화 차트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금 원화 차트도 보시면, 지금 원화 차트 주봉으로 볼게요. 지금 원화 차트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좀 차트상 이제 위험한 구간에 우리 원화도, 그래서 어느 순간에 이게 이 라인을 지금 돌파는 이미 됐는데 여기서 이제 강하게 슈팅이 나오느냐, 이제 이걸 이제 봐야 될 것 같아요. 보시면 지금 이 고점과 고점을 잇는 라인을 그려보면요, 주봉에서요, 그려보면 이와 같이 지금 이 추세 라인이 돌파가 됐습니다. 돌파가 됐기 때문에 이제 달러 강세로 충분히 이제 갈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마련됐다. 여건이 마련됐고, 지금 이 위치가 어디냐라고 보면, 지금 위치가요, 채널로 봤을 때 지금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지금 제가 보는 관점은 중국은 지금 이쯤에 있다는 거예요. 중국 이제 달러 대 위안화, 갑자기 중국 달러 대 위안화 차트는 지금 위치가 이제 여기 있다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저는. 그렇다라고 하면 중국이 이제 여기서 뭐 지금 중국 위안화를 계속 찍어내서 퍼주고 있잖아요. 아까 이제 파키스탄에도 퍼주고, 아르헨티나도 퍼주고, 뭐 다 퍼주고 있습니다. 뭐 이탈리아도 가서 퍼주고 있고요. 그게 이제 지금 중국 위안화를 찍어내서 퍼주고 있는데, 그렇게 돈을 계속 찍어내서 퍼주다 보면 저는 위안화는 어느 순간 약세로 돌입할 수밖에 없다 라고 이제 보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나라 이제 원화 차트 슈팅 나왔던 것처럼 이렇게 중국이 위치가 지금 여기쯤이라고 이제 본다라고 하면 이런 슈팅이 나올 수 있는 거고요. 우리나라도 지금 채널 하단부에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채널 하단부에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 채널 상단부까지 올라간다라고 하면 위기 상황 때 이때 서브프라임 때 1600원까지 올라왔죠. 이 채널 상단부 1600원까지 올라왔는데, 여기에서 추가적으로 이제 그 금융위기 때 서브프라임 때 위치 정도까지만 온다라고 해도 이번에는 이 고점이 올라왔기 때문에 거의 1900원, 2000원에 이제 육박하는 거고요. 만약에 이게 이제 서브프라임 위기 상황이 아니라 IMF보다 더 큰 위기 상황으로 이제 온다라고 하면 위치가 이제 여기까지 올라가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당연히 여기 고점은 2800원이에요. 예, 2800원이기 때문에 그 원달러가 2800원까지 간다라고 하면 이건 상상하기도 힘든 거죠. 예, 물론 이렇게 얘기를 하면 또 이렇게 이제 보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우리나라 수출 중심 국가인데 원달러가 이렇게 해서 원화가 약세로 가면 수출이 많이 돼서 좋은 거 아니냐. 예, 물론 수출은 많이 될 수 있습니다. 될 수 있는데 그 수출이 많이 되는 것보다 이 원화가 약세 국면으로 가면서 외국인 투자 자금이 빠져나가는 게 더 크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아마 외국인 투자 자금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런데 지금 외국인 투자자들이 우리나라에 투자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가 원화가 약세가 되면서 수출을 많이 할 거로 예상이 돼요. 예상이 되는데 원화가 여기서 지금 1000원에서 만약에 3000원까지 올라온다라고 하면, 원화가 이렇게 떨어진다라고 하면 그 우리나라 시장에 투자한 뭐 삼성전자라든가 외국인들이 뭐 국민은행이라든가 이런 데 투자한 이 투자금이 수익을 거두려면 이상 기본적으로 여기서 코스피 차트가 3배 이상 올라가 줘야 되는 겁니다. 지금 2000에서 6000까지 올라가 줘야 되는데, 지금 경제 상황이 그렇게 되긴, 아무리 우리나라가 원화가 약세가 돼서 수출이 많이 된다고 하더라도 전 세계적으로 경제 침체 상황이 오면 그렇게 되긴 쉽지 않다는 거죠. 그러면 당연히 돈을 회수를 해야 되는 겁니다. 돈을 회수해야 되고, 그 외국인 투자 자금이 빠져나가는 게 더 크기 때문에 원화 약세가
돼서 수출은 늘어날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우리나라 실제로 겪는 그 위험은 코스피 위험은 더 클 수밖에 없다. 그렇게 됐을 때 이제 외국인 투자자 입장에서 본다라고 하면 여기서 뭐 1달러가 진짜 극단적으로 3,000원까지 가게 되면 이 상황에서 3배 달러로 이제 3배 먹는 거고요. 거기에 더불어서 우리나라 주식시장을 팔면서 이게 내려오기 때문에 그 IMF 때처럼 만약에 코스피 차트가 1000포인트까지 빠진다고 하면 거기서 또 2배 이렇게 먹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지금 던진 상태에서 나중에 1000포인트에서 그 달러를 가지고 우리나라 주식시장을 매입을 한다라고 하면 그때는 외국인 입장에서는 거의 뭐 최대 6배까지도 싼 가격에 주식을 살 수 있는 겁니다. 6분의 1토막 가격에.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그런 식으로 노리고 이제 배팅을 할 거라고 이제 보고 있는 거예요, 저는. 예, 이렇게 이제 한번 전체적으로 환율하고 지금 그 반미, 친중 국가들이 어떤 식으로 지금 벌어지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송기봉님이 이제 주셨던 의견 한번 읽어봤고요.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갑자기 어디 이상한 데로 또 들어왔는데 잠시만요. 예,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잠깐만요. 예, 이게 댓글이 전체 댓글로 넘어가지 않고 지금 그 영상 댓글로 넘어와서 예, 일단 예, 죄송합니다. 지금까지 예. 지금 송기봉님 글을 했고요. 지금 하나만 했는데도 굉장히 또 시간이 길어져서 잠시만요. 예. 제가 지금 이 영상을 클릭하는 바람에 오른쪽에 있는 영상 클릭하는 바람에 이쪽으로 넘어가면서 지금 이게 밀렸습니다. 네, 네 됐습니다. 일단 김영일 님도 경제적인 재난이 곧 올 것 같다 이렇게 써주셨고요. 그 한정혜 님이 써주셨어요. 2020년 내지 2022년에 경제 대공황이 올 거라고 했는데 과거에 미국이 1929년부터 1933년까지 대공황 시기였는데 여기에 대입해보면 2022년부터 2026년까지 대공황을 거친 후에 소위 MMT 이론으로 하이퍼 인플레이션으로 진행될 것으로 예상하시나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미국이 1929년부터잖아요. 경제공황 온 게. 그리고 1929년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주식시장이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렇다라고 보면, 지금 세계 경제 상황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옐런 의장은 올해 말부터 금리 인하를 본격적으로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금리 인하를 본격적으로 할 때는 저는 이미 주식시장은 꺾여서 내려가고 있을 때다라고 보는 거죠. 왜냐면 주식시장이 빠지고 있지도 않은데 금리 인하를 하진 않을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당연히 먼저 선행해서 주식시장이 빠지고 있고 그 빠지고 있는 주식시장을 살리기 위해서 금리 인하를 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금리 인하를 이제 시행할 거고 거기에 이제 금리 인하를 하더라도 그 떨어지는 속도를 감당을 못할 겁니다. 그래서 일단 채널 바닥까지 내려오고 금리 인하 플러스 뭐 양적 완화 그리고 지금 나왔던 그런 MMT 이론까지 저는 적용돼서 이제 볼 거라고 보면 지금 뭐 22년부터 공황이 벌어질지 저는 이제 그렇게 멀리 보진 않고 오히려 좀 빠른 시간 안에 이게 진행이 될 거라고 보고 있고 지금 파키스탄이라든가 베네수엘라 이런 나라들 위기 겪고 있는 그런 상황을 보면 이게 지금 계속 앞당겨져 오고 있고 예전에는 굉장히 좀 이런 GDP가 좀 낮은 국가들 베네수엘라라든가 이렇게 했다라고 하면 앞으로는 GDP가 어느 정도 올라오는 그런 국가들이 타격을 받을 것이고 거기 이제 만약 유로존 그리고 이제 중국까지 영향을 받는다라고 하면 이건 전 세계적으로 경제 대공황이 빠른 시간 안에도 올 수 있다. 그래서 이게 2020년에 올지 2021년에 올지 사실 정확하게 딱 몇 년도에 온다라고 예측을 하면 저도 좋겠죠. 근데 저도 그 부분은 모르는 겁니다. 모르는 거고 이게 이제 징후들은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19년 당장 올해부터 올 수 있는 거고요. 또 20년에도 올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다라고 하면 미리 준비를 해 놔야 된다는 거죠. 이게 어느 상황에 언제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리고 어제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화폐 개혁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화폐 개혁도 정부에서 국민들한테 화폐 개혁 언제 할 거니까 미리 준비하세요 이렇게 안 합니다. 정부에서 미리 다 세팅해놓고 이걸 완전 보안에 붙이겠죠. 보안에 붙인 상황에서 어느 한 시점에 이걸 화폐 개혁을 딱 단행을 할 겁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이게 우리가 어느 타이밍에 할지 모르는데 이거를 내년에 할지 아니면 올해 중반에 할지 2021년에 할지 모르기 때문에 미리미리 이것도 준비를 해야 된다.
아까 이제 송기봉님이 써주셨던 것처럼 미리미리 내 포트폴리오를 어느 정도는 준비를 해놓은 상태에서 해야지 이거를 대비할 수 있는 거지, 이거를 그때 닥쳐서 그때 상황이 왔을 때 내가 준비하겠다라고 하면 그때는 너무 비싼 값에 뭔가를 그 포트폴리오를 꾸리는 비용 자체가 너무 아마 이제 비싼 비용이 들어갈 거다라고 보고 있고, 그때는 이미 이제 어느 정도 피해를 본 상황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미리 준비를 해야 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이렇게. 그리고 이제 하이퍼 인플레이션은 뭐 예전에는 우리나라는 좀 오기 힘들 수 있겠다라고 봤는데, 만약에 뭐 화폐 개혁이 단행되고 그런 MMT 이론이 미국의 어떤 그 정책적인 주류 기조로 흘러간다라고 하면 우리나라도 충분히 저는 될 수 있다라고 봐요, 이제는. 예, 그리고 김철아님이 써주셨는데, 2017년에 공부가 안 된 상태에서 지인이 추천해서 시작한 투자는 모두 실패했습니다. 트레이드 코인클럽, 비트커넥트, GTC, 그리고 이름도 모르는 ICO, 예, 모두 잘못됐고 비싼 수업료를 냈다고 생각합니다. 예전에 2017년도에 그때 또 굉장히 이런 게 많았어요. 물론 이제 그때 사기로 끝난, 아까 비트커넥트 같은 것도 마찬가지고요. 또 여러 개 있었습니다. 어제 시간에 말씀드렸던 마이닝맥스, 뭐 그런 이렇게 채굴 관련된 그런 회사들도 있었고, 그래서 되도록이면 이미 검증된 이 시장 자체가 리스크가 큰 시장인데 굳이 거기에 또 리스크를 더해서 내가 잘 알지도 못하는 그런 회사에 어떤 뭐 고정된 수익률을 준다라든가 이런 믿기에 이제 속아 넘어가지 마시고, 안전하게 비트코인이라든가 이더리움, 리플 이런 것만 투자를 하셔도 이것도 리스크가 큰데, 이거에서 저는 이 시장이 상승하고 성장한다라고 하면 아마 김철아 님도 2017년에 이제 피해보신 금액 이상으로 저는 복구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 2017년도에 이렇게 다단계 통해서 들어오신 분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계실 텐데, 지금이라도 이제 정확하게 제대로 된 공부를 하신 다음에 투자를 하시면 저는 충분히 다 만회하실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마마켓 탄양님이 써주셨는데, 이제 어제 나온 기사예요. 정부가 이제 테러 자금 조달, 사기, 유사 수신 등 암호화폐 범죄 척결을 위해 극약 처방을 내놓았다라고 했고, 그 다음에 이제 기사 내용을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는데, 제가 이 기사를 가져와 봤습니다. 보시면 일단 어제자 기사고요. 정부에서 암호화폐 거래 주소제 추진한다. 세계 최초고 대검 블록체인 협회 거래소의 주소 조회 시스템을 개발을 주문했습니다. 대검찰청에서. 이렇게 내용을 보시면 잠깐만요. 예, 또 이렇게 뭐가 클릭이 또 된 것 같아요. 뭐 클릭만 되면 막 자꾸 넘어가니까 읽어보겠습니다. 대검찰청 사이버 수사과에서는 사이버 범죄 수사의 수사지원, 사건의 수사지원, 수사기법 연구, 개발, 국제수사공조, 국제협력 업무 등의 사이버 수사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가상화폐를 이용한 자금 세탁 및 테러 자금 조달, 사기, 유사수신 등 가상화폐 관련 범죄 수사를 위해서 가상화폐 주소를 조회하여 거래소를 식별하는 조회 시스템 개발하여 수사에 활용하고자 한다. 그래서 이제 블록체인 협회와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에 시스템 개발 필요한 자료 제공 추가 협의 등의 협조를 요청하오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이제 보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거를 어떤 식으로 우리가 봐야 되느냐, 이제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왜냐면 이제 정부에서 이 시장을 제도권으로 이제 들어오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나중에 어떤 불법적인 문제라든가 이런 게 있었을 때 자신들이 조사하기 위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거를 공문을 보낸 것이고, 협회와 그리고 거래소에 요청을 한 거다라고 보고 있고, 실제 이제 거래소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협회와 이제 거래소 입장을 보면, 협회 관계자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법률 검토가 필요해 논의에 착수했다면서, 이 조회 시스템이 완성되기 위해서는 국내 거래소 전체 동의가 필요한 사항이어서 법적 검토를 마친 후에 검찰 등과 세부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라고 밝혔고, 현재로서는 협의 초기 단계인 만큼 시스템이 언제 상용화될지는 특정할 수 없다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대형 거래소도 검찰의 조회 시스템 주문에 이제 앞으로 적극 동참하겠다는 입장이고요. 한 대형 거래소 관계자는 암호화폐 전자지갑 주소가 개인정보에 해당되는지 법률적으로 유권 해석을 요청한 상태라면서, 정부의 고객자산 보호와 투명한 암호화폐 거래 질서 확립 취지에 100% 공감하고 이 사업에 적극 동참할 예정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이제 이걸 본다라고 하면, 이 암호화폐 시장이 제도권으로 들어오기 전에 거래소와 지금 협회 간에 검찰청과 해서 조율을 하고 그런 시스템을 만든 다음에, 저는 이게 지금 제도권으로 들어오기 위한 사전 작업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다음으로 임성희님이 써주셨는데,
저도 약간 손실 구간인데 추가 매집해야 될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저는 리플이 주종목이고 이더 스텔라 약간 가지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해 주셨고, 지금 이렇게 추가 매집을, 해야 되겠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겁니다. 뭐냐면, 내가 여기서 올라갈 것 같은 건 저도 알고 있고 다 알고 있습니다. 지금 가격이 싸다는 건 다 알고 있어요. 근데 이게 여유자금이 아닌데, 여유자금이 아닌 돈을 투입을 해서 그냥 단순히 여기서 지금 바닥일 것 같고 지금 앞으로 올라갈 것 같다는 이런 비유가 많으니까, 여기서 내가 여유자금이 아니라 앞으로 이제 쓸 돈인데 그 쓸 돈을 미리 투입해서 이걸로 이제 돈을 불려서 좀 하겠다, 이런 생각은 좀 위험하다는 거죠. 만약에 이게 진짜 여유자금이고 충분히 내가 생활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는 그런 돈이라고 하면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고, 만약에 이게 지금 당장 다음 달 아니면 다다음 달 나갈 돈임에도 불구하고 다다음 달까지 올라가면 한번 이걸로 수익을 내서 그 다음에 쓸 돈을 하겠다라고 하면, 그때는 난처한 상황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2달 뒤에 우리가 생각했던 만큼 오르지 않고 오히려 올라갔다가 조정받으면서 빠질 수도 있는 겁니다. 예,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200주선 이평선 2015년도에 보면 깨고 내려왔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제 뺄 수도 있어요. 마지막 조정을 크게 뺄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 내가 이제 여유 자금이 아니라고 하면 어쩔 수 없이 울며 겨자 먹기로 이제 털고 나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항상 여유 자금이면 하셔도 그건 이제 상관없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저는 조심하셔야 된다. 아무리 상방 뷰가 많다고 하더라도 조심하셔야 된다.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잠시만요. 예, 마지막으로 해피캣님 내용만 보고 이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해피캣님 이제 의견인데, 문득 든 생각이, 리플은 이제 스웰 컨퍼런스 때 늘 올랐고 작년 하락장에도 1,000원 가까이 올랐기에 올해도 당연히 스웰 때는 오를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장기로 가져갈 기존 리플 외 여유 자금을 300원대 사서 스웰 때 팔아도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렇게 물어보셨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이제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스웰 때 올라갈 수 있습니다. 계속 이제 패턴이 스웰 때 올라갔다라고 하면 지금 300원에서 스웰 때 1,000원 정도 올라갈 수 있고, 그렇다라고 하면 내가 여기서 돈을 이제 배팅을 해서 스웰 전에 스웰 때까지 들고 있다가 한번 팔겠다 생각할 수 있죠. 그럼 이제 거의 2-3배 먹을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내가 이제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게 이제 여유 자금이 아닌 상태에서 만약 스웰 때 내가 예상한 대로 흘러가지 않는다라고 하면 그럼 어떻게 될 것이냐? 당연히 그땐 또 이제 여유 자금이 아닌 상황이면 팔아야 되겠죠. 근데 이제 안 올랐어요. 또 울며 겨자 먹기로 또 싸게 헐값에 팔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항상 패턴이 이제 비슷했다고 하더라도 그게 이제 100%는 아니기 때문에 절대라는 건 없잖아요. 100%는 없는 겁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당연히 여유 자금을 갖고 이제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해피캣님이 여유 자금이라고 하면 상관없겠지만, 그게 이제 그 자금이 실제로 스웰 기간 이후에 돈을 써야 된다라고 하면 그때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셔야 된다. 예, 이렇게 이제 말씀드리고, 예, 오늘은 이제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또 개인적인 일이 있어서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이제 아까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앞으로 이제 4월 1일부터는 제가 영상을 좀 시간이, 일단 제가 스케줄 회사 출근하면서 시간을 조정해서 이제 영상을 올리다 보니까 좀 들쭉날쭉 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제가 저녁 때 찍어놓은 영상을 오전에 올릴 수도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 일단 양해를 해주시기 바라고, 되도록이면 그래도 제가 하루에 한 번이라도 여러분을 이렇게 좀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럼 이상으로 영상을 마치도록 하고, 오늘 나온 얘기들 중에 여러분들 의견, 그리고 궁금하신 거, 질문 있으시면 남겨주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를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그리고 알림종 버튼을 눌러주시고요. 예, 댓글 남겨주신 분들, 그리고 시청해주신 분들 다시 한번 감사 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